국내 휘발유와 경유값이 이틀째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휘발유 2,531원. 기름값이 날개 달린 듯 오르면서 맞아, 말이 안 부담 돼요. 때문에 주유소를 찾는 이들도 원래 줄었습니다. 1,600원이었거든요. 경유 가격이 휘발유와 별 차이가 없어졌습니다. 거의 지금은 맞아요. 거의 똑같아졌고요. 예전에는 상상도 하지 못할 가격입니다. 이처럼 기름값이 우리를 그리고 세계를 들썩들썩하게 만들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왜 유가에 주목해야 하는가? 유가를 보면은 우리 한국 경제와 세계 경제뿐만 아니라 세계 역사를 알 수가 있습니다. 유가에서요? 네. 그래서 최근 유가 폭동의 시작도 역시 국제적인 사건에서 시작하거든요. 바로 2월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죠.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니까 미국은 먼저 러시아산 석유 수입을 금지했고요. Today, I'm announcing the United States is targeting the main artery of Russia's economy. We're banning all imports of Russian oil and gas and energy. 그러면서 석유 공급이 불안해지니까 유가가 폭등하고 유가가 폭등하니까 물가가 오르고 반갑지 않은 손님, 인플레이션이 찾아왔습니다. 영국의 도움을 받아서 탄생한 중동 국가가 있었습니다. 그 사우디요? 사우디아라비아 왕국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왕국인데요. 바로 이 사우디아라비아 왕국을 건설한 왕이 어떤 분인지 한번 사진으로 보시겠습니다. 네. 압둘 아지즈 빈 압두라흐만 빈 파이살 빈 투르키 빈 압둘라 빈 무함마드 알 수우드. 그 한국 이름 그거 같네요. 서수암모, 거북이와 두루미, 그렇죠? 네, 아랍 지역은 이름이 굉장히 길거든요. 우리처럼 성이 있는 게 아니라 누구의 아들, 누구의 아들, 누구의 아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분이 압둘 아지즈가 본 당신의 이름이고 근데 영국이 이 왕을 근데 왜 지원을 해준 거죠? 영국이 하고 싶었던 이유는 제1차 세계대전까지도 이 땅은 오스만 제국의 지배 아래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영국은 이 땅이 탐나서 이 인물에게 무기와 자금을 제공했습니다. 압둘 아지즈 국왕이 1932년에 오늘의 사우디아라비아 국가를 만듭니다. 그래서 압둘 아지즈 국왕은 이슬람교를 바탕으로 아주 강력한 통합 왕국을 만들기 위해서 한 가지 정책을 펼칩니다. 여러 집안들하고 관계를 맺기 위해서 정략 결혼을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요? 본인이. 그래서 일부 다처제가 그러면서 된 거예요? 아니요. 원래 이슬람교에서는 꼭 그런 건 아니지만 4명의 아내까지 얻을 수 있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 4명의 아내는 한순간에 존재하는 아내가 4명이어야 돼요. 와.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많은 부족들하고 결혼을 하려면 4명을 할 수가 없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4명을 유지해서 결혼하고 이혼하고 결혼하고 이혼하고 또 결혼하고 되겠죠. 대박. 4명을 유지를 해야 되니까. 결혼하고 아, 이혼. 4명 유지. 관계가 더 네. 틀어질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렇게 정략 결혼을 하다 보니까 아내만 해도 22명. 오. 아들이 45명. 자손까지 합치면 1000명 넘죠. 와. 그래서 압둘 아지즈 국왕은 이렇게 정략 결혼으로 여러 부족과 아주 끈끈한 관계를 맺고요. 그리고 최고 의사 결정 기구인 슈라라는 것을 만들어서 이 부족과 왕족이 전원 합의대로 의사를 결정하고 그러면서 나라를 안정적으로 이끌어갔습니다. 왕실의 권위를 유지해 가고요. 근데 하지만 이 건국 초기에 이 돈독한 관계를 맺었던 영국 대신 이 사우디아라비아가 미국과 손을 잡습니다. 도대체 왜 사우디아라비아가 그랬을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1930년대 하면 생각나시는 거 있죠? 경제대공황. 29년에 생긴 세계 경제대공황이 사우디에도 바람이 불어요. 근데 사우디한테 어떻게 부냐면 메카, 특히 메카 순례가 있지 않습니까? 종교적인 성지를 방문하는 순례객이 와야지 경제도 살잖아요.
그런데 순례객들이 못 오죠. 경제 공황이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급격히 줄어요. 그러니까 이제 재정난이 겪게 되거든요. 재정난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이 방법이 있어야겠다 생각해 보니까 우리 땅에서 석유가 날 수 있지 않겠느냐. 이제 석유 채굴권을 팔아야겠다. 예. 그러면 사우디 국왕은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당연히 영국이겠죠. 네. 예, 영국 쪽에다가 석유 채굴권을 팔려고 그랬는데 영국에서 석유 안 나. 사우디에는 석유 안 나. 몰랐구나. 네. 조사를 했었는데 영국에서 석유가 안 나는 걸 보고를 박은 거예요. 그래서 석유 안 나. 잘못된 조사였네. 예. 그런데 이때 사우디아라비아한테 우리가 석유를 해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요. 미국? 그렇죠. 미국 석유 회사예요. 미국 석유 회사가 우리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온 겁니다. 와. 당시에 스탠다드 오일 컴퍼니 오브 캘리포니아, 소칼이라고 그랬고요. 스탠다드 오일. 근데 왜 영국도 포기했는데 갑자기 미국이 나선다 그랬지? 뭐 증거가 있어야 할 텐데. 그렇죠. 거짓 정보를 영국에다가 흘렸나 미국이? 안 난대. 역시 창의적이야. 1922년에 베네수엘라에서 석유가 나고요. 1927년에 이라크 지역에서 석유가 터져요. 그리고 사우디하고 거의 토양이 같은 바레인에서 1932년에 석유가 터집니다. 그러니까 같은 지형이니까 사우디아라비아에서도 석유가 나올 것이라고 봤어요. 그래서 1933년에 사우디아라비아에게 5만 파운드를 선입금합니다. 5만 파운드 선입금하고 석유가 나올 때까지 매년 5천 파운드의 임대료를 약속을 했고요. 60년간 석유를 개발할 수 있는 사업권을 따내요. 우와. 지금 우리 돈으로 하면 1억도 안 돼요. 네, 1억도 안 되는 금액입니다. 헐값이네요. 네, 헐값이죠. 1933년에 미국에서 이제 지질학자들이 와요. 지질학자들이 와서 조언대로 이게 유정을 뚫어요. 6개를 뚫습니다. 미국 회사가 생각한 대로, 그 믿음대로 석유가 터져 나왔을까요? 안 나요. 6개 안 나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석유가 나올 거라고 계속 판단을 한 겁니다. 근데 이런 노력이요, 38년에 드디어 빛을 발합니다. 담맘 7호점. 거기에서 지하 1440m로 걷는데 거기서 석유가 퐁! 1,400. 퐁! 터져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때를 시작으로서 매일 50만 배럴을 생산하게 돼요, 사우디아라비아가. 그러면서 이 1939년에 약 8배가 불어난 400만 배럴의 석유를 생산하는데요. 400만 배럴 하면 감이 안 오시죠? 우리가 하루에 쓰는 게 보통 270만 배럴에서 290만 배럴입니다. 많이 쓴다. 장충 체육관을 꽉 채우는, 우와. 그게 하루에 쓰는 양이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 400만 배럴이면 엄청난 거죠. 와.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때부터 이제 사우디와 미국의 돈독한 관계가 시작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사실 이제 석유 생산과 수출이 이 사우디아라비아의 엄청난 재정난을 해결해줬고요. 그러면서 사우디가 뭐 최강국으로 등장하기 시작하는 분기점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수출을 하기 시작한 바로 그 해, 1939년에 바로 제2차 세계대전이 시작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이 연합국의 석유 자원을 책임질 대안으로 급부상하죠. 그러니까 미국 정부 역시 이걸 굉장히 중요시 여기면서 한 가지 결단을 내립니다. 보니까 이 석유가 단순하게 비즈니스맨한테만 맡겨둬서는 안 될 문제다. 이거는 국가의 운명이 걸 문제니까 국가가 관여하고 싶었는데 실패합니다. 일단 회사들이 건들지 마세요. 우리 건들지 마세요. 그거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정부가 개입하는 거를 반대했고. 네, 정부가 들어오는 거 싫은 거죠, 석유 회사들은. 그래서 이제 미국은 포기를 할 수가 없으니까 1944년에 주미 영국 대사 헬리팩스를 만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제안을 하냐면
이란 석유, 페르시아 석유는 영국 거. 사우디아라비아는 내 거다. 이라크, 쿠웨이트 거는 우리 둘이 나눠 갖는다. 그래서 지도를 딱 그리면서 이걸 정리를 해요. 그래서 이 말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영미 석유 조약을 만들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 계획 역시 정부의 석유 이권을 빼앗기고 싶지 않았던 석유 회사들의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와우. 하지만 1945년 미국 루즈벨트 대통령은 직접 담판을 짓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때 얄타 회담이 열린 때 아닌가요? 맞습니다. 얄타 회담, 한반도를 나누기로 한 그러한 결정이 있었던 슬픈 결정이었던 얄타 회담을 마치고 루즈벨트 대통령이 사우디아라비아 국왕을 만나기 위해서 수에즈 운하에 있는 미국 군함 퀸시호에 가고요. 사우디아라비아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아라비아 반도 밖에 나오는 여행을 합니다. 미군 군함을 타고 루즈벨트 대통령이 있는 배에 올라서 회담을 해요. 되게 우호적으로 보여요. 네, 대단히 우호적이죠. 루스벨트 대통령에게 킹 압둘아지즈 왕 앞에서 다정하게 대화를 모습을 보면서 되게 예의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루스벨트 대통령에게 그 호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엄청 많았어요. 예. 저는 이거를 보고 항상 지도자의 품격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정상회담을 끝내버리는 겁니다. 근데 그 군함에서 굳이 할 이유가 따로 있었어요? 왜 했겠습니까? 비밀. 알려주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 루즈벨트 대통령이 원하는 것을 얻습니다. 무엇을 원하냐면 다른 것도 많이 있었지만 석유 문제였어요. 그렇지. 미국이 안정적으로 사우디아라비아의 석유 자원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얻고요. 반대급부로 사우디가 필요한 거. 안보입니다. 사우디의 안보. 왜냐하면 사우디는 당시에 주변 우위에 이라크부터 해가지고 사우디하고 별로 상황이 안 좋은 나라들이 있기 때문에 사우디로서는 미국이 안정적으로 자신들의 안보를 지켜주길 바랐죠. 결국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의 동맹으로 미국 석유 회사들도 사우디아라비아 석유의 독점적 개발권을 보장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1947년에 미국 회사 소칼과 텍사코가 합쳐서 만든 회사의 소코니와 스탠다드 오일 컴퍼니 오브 뉴저지가 들어와서 4개 회사가 아람코를 구성을 하고 사업을 확장하죠. 그래서 아라비아 석유 생산과 판매를 담당하는 회사가 바로 아람코인데요. 사우디아라비아의 석유 국영 회사이고요. 현재 전 세계 시가총액 1위입니다. 우와. 우와. 아람코. 세계에서 가장 잘 나가는 회사가 바로 아람코죠. 그럼 이 두 분은 아람코에 대해서 알고 계셨어요? 뭐 거기서 들어본 거 있고 거기서 이제 좀 나오는 회사들을 좀 알고 있죠. 저희가 알 만한 게 있나요? GS 칼텍스, 어? GS 칼텍스 지분을 가진 쉐브론 되게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아람코는 지금도 세계 경제가 엄청난 영향을 끼치고 있고요. 우리나라 경제와도 밀접하게 관련이 있네요. 예. 그 아람코는 되게 사우디 사람들이 가장 돌아가고 싶은 회사예요. 그래서 저희 삼촌이 아람코 회사 됐는데 저 옛날에 자랑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석유 생산이 한창이던 그때 석유를 둘러싼 갈등이 폭발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를 중심으로 중동 국가들의 반발이 시작된 건데요. 뭐예요? 미국 석유 회사들이 아람코를 만들어서 사우디아라비아 석유 개발과 판매로 막대한 이익을 얻는 사이에 사우디아라비아의 이익도 그만큼 늘었을까요? 아닐 것 같아요. 그러니까 늘지는 않아요. 그러면 이제 또 자원만 뺏기는 기분 들고. 그렇죠. 좀 주고 하시죠, 같이 예. 좀. 그러니까 석유 개발에 대해서 잘 몰랐던 초창기에는 그러려니 했지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미국 석유 회사가 석유 가격도 마음대로 조절해서 어마어마한 수익을 거둬들이고 있는 것을 알게 된 거죠.
특히 영국 석유 회사가 장악한 중동 국가, 즉 이란. 이 이란에서는 석유 판매 이익금 배분 조정이 쉽지가 않았어요. 실제로 1948년 영국 석유 회사가 3억 달러가 넘는 이익을 올릴 때 이란이 이 받은 거는 3,600만 달러만 받아요.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반발이 심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란도 1951년 4월 달에 오케이, 그러면 우리 다 먹겠다. 석유 국유화. 영국 회사를 뺏어버려요. 난리 났겠죠. 그래서 이 이란에서 이 촉발된 석유 국유화 열풍이 중동 전체에 미칩니다. 그리고 베네수엘라와 사우디아라비아가 중심이 돼서 대형 석유 회사의 횡포에 맞서서 우리가 무언가를 해야겠다. 우리는 산유국인데 산유국의 권리를 찾자 해서 만든 게 석유 수출국 기구 오펙입니다. 아, 오펙이 그래서 출발했구나. 지금 슬슬 이제 산유국들도 자기 주장을 하게 된 거고요. 내가 갖고 싶다 이거죠. 이게 정당하지 않느냐. 이때 중동 산유국을 이끌어가서 석유 회사로부터 석유 패권을 완전히 뺏어오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아흐마드 자키 야마니, 석유 황제라고 불리죠. 사우디아라비아 제2대 석유 장관이에요. 그래서 이제 2대 장관으로 일하면서 오페크를 사실상 이끌어요. 사우디아라비아가 생산량이 많으니까 사우디아라비아의 이권을 찾기 위한 노력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야마니 장관을 필두로 1971년에 석유 회사들과 합의를 해서 생산되는 석유 가격을 올립니다. 그러면서 석유 판매 이익이 석유 회사는 45, 산유국은 55. 산유국이 이제 유가를 결정할 수 있는 그러한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고요. 그리고 때마침 야마니 장관은 미국 석유 회사로부터 사우디아라비아가 완전히 이 석유 이권을 되찾아올 기회를 맞이합니다. 1973년 10월에 이집트 선제 공격으로 아랍-이스라엘 전쟁이 벌어지거든요. 5월 14일 날 이스라엘이 독립선언을 하잖아요. 이 이집트의 공군기가 텔아비브를 폭격하면서 전쟁이 시작됩니다. 그때 미국이 이스라엘에게 무기를 지원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이랬다가 크게 패할 것 같으니까. 네. 이때 사우디아라비아가 다른 산유국과 함께 석유로 무기화시켜서 세계의 친이스라엘 세력에게 타격을 주겠다는 거죠. 그리고 다음 날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나라들의 석유를 수출하지 않겠다고 아랍 산유국들이 선언했습니다. 이게 제1차 오일 쇼크의 시작인데요. I think we can cut down production to, let's say, 20%. Instead of 25%, it will be 80%. You think Europe or Japan or the United States can survive with this? If the Americans are thinking of a military action, this is also another possibility. But then this is a suicide. 그 석유가 정치적 무기로 제대로 쓰였네요. 그렇죠. 이 당시 석유 시장에서 오페크 산유국이 차지하는 석유의 비중이 무려 80%. 우와. 따라서 이 중동의 이 국가들이 고의적으로 유가 조정을 들어가니까 전 세계가 당연히 휘청거리죠. 완전 패닉에 빠졌겠네요. 기름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런 기상천외한 방법까지 등장했다는 거죠. 사실 지금 뭐 너무 기상천외하지만 이렇게 아니더라도 많은 경우에 뭐 운전하다가 기름이 떨어져서 차가 서버린다든지 그리고 기름을 얻기 위해서 자동차들이 쫙 서 있는다든지 이러한 광경이 기름 살려고? 기름 살려고요. 네, 그런 풍경이 벌어졌고
그리고 도로도 55마일 제한 속도라든지 뭐 88km 정도 제한 속도를 두기도 하고 석유 이용을 줄이려는 방식도 굉장히 많았어요. 더군다나 또 이때 이득을 본 나라 중에 하나가 일본인데요. 일본이 연료가 적게 들어가는 저효율 자동차를 내놓기 시작했거든요. 그전에는 미국 사람들은 기름값 생각 안 하고 샀는데 이때부터 일본 차들이 자리를 잡기 시작합니다. 기름 연비 많이 안 나오는. 네, 아주 효율적인 자동차. 경차를 낸 거죠, 경차. 일본 차들은 작으니까. 네. 저때 우리나라도 한창 경제 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진 때라 타격이 되게 컸다 그래요. 그래서 택시들이 LPG 차량으로 개조되기 시작하고 또 아파트 엘리베이터는 9층과 10층 사이에 애매하게 서서 반층 내려가거나 올라가는 그런 식으로 건물이 지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최대한 에너지를 줄이기 위해. 네, 그렇다면 과연 미국은 어떻게 이러한 위기를 극복했을까? 예, 미국은 먼저 1974년에 OECD 회원국들과 함께 국제 에너지 기구를 만듭니다. 이 IEA인데요. 중동 산유국들이 앞으로도 이런 방식으로 석유 시장을 흔들어 버리면 긴급하게 석유를 서로 맞바꾸거나 주고받거나 또 정보도 같이 나누면서 대응을 하겠다라는 의도를 가지고 이러한 기구를 만들고요. 오펙에 대항하기 위한 기구네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오펙의 중심국 이 사우디아라비아와 어떻게 해서든지 손을 잡는 거죠. 아니 사우디아라비아 때문에 이 난리가 나는데 사우디랑 손을 잡을 생각을 한다고요? 당시 이제 사우디는 한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게 안보가 취약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안보가 불안하니까 미국이나 이웃에 있던 이란은 굉장히 걱정합니다. 왜냐하면 사우디가 그냥 그런 나라면 뭐 걱정하겠습니까? 석유가 너무 많잖아요. 여기 정정에 불안이 생기면 전 세계가 흔들 거리라는 걱정이 생기니까 이러한 사우디를 잘 구슬리면 될 수 있는 문제가 되거든요. 근데 이제 미국의 대통령이 사우디에게 손을 내밉니다. 야, 사우디 너희들이 석유로 번 돈으로 미국 국채를 구입해라. 그러면 미국은 당연히 사우디의 왕실의 안정을 보장할 수밖에 없고요. 예.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우디가 석유를 파는 거를 미국 달러로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소위 말해서 페트로 달러의 시작인 겁니다. 그런데 1975년 3월 달에 국왕이 조카에게 암살당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안보가 불안하니까 당시 미국의 국무장관이 키신저가 이란의 왕과 어떤 약속을 하냐면 만약에 사우디 안보가 불안하게 되면 석유 시장이 흔들리니까 그러면 이란군이 사우디 유전을 장악하라 이거죠. 이란이? 그럼 뺏으라는 얘기죠. 그렇죠. 결국엔? 예. 이란은 당시에 중동 최고의 강국이었고요. 이란을 일부러 키웠어요. 왜냐하면 1971년에 영국이 중동에서 완전히 다 나가거든요. 그래서 공백이 생기잖아요. 힘의 공백을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가장 적임자로 이란을 밀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란이 어마어마하게 미국에서 무기를 받아요. 원하는 대로, 무제한적으로. 근데 이 소식이 사우디 쪽에 들어가요. 사우디는 불안하죠. 그냥 불안합니다. 그래서 양쪽의 관계는 오히려 또 돈독해지는 상황이 됩니다. 근데 이런 노력이요, 1976년에 드디어 빛을 발합니다. 이때 이란은요, 근대화를 하면서 돈을 국내에 쏟아붓고 국내 산업 기반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했어요. 근데 이게 전부 다 국가 주도거든요. 국가 주도여서 인력이 필요하니까 인력이 지방에서 다 올라오겠죠. 젊은이들이 올라오고 그럼 그 일자리를 줘야 되는데
유가가 계속 올라가야 돼요. 이란 입장에서는. 그죠. 예. 76년 12월 달에 카타르 도하에서 오페크 국가들이 다 모입니다. 내년 77년 유가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란이 뭐라고 그러냐면 It is our considered opinion. It is our belief. It is our conviction. How stronger can I say? That 15% is not going to damage the economy of the West. 난리가 난 겁니다. 이제 미국은 이거 어떻게 막아야 되는데 근데 당일 야만이가 올리면 나는 그만큼 석유를 증산하겠다. 그럼 올려봤자 소용없는 거잖아요. 유가가 오르는 걸 막은 거죠. 예. 1978년 10월 달에 이란의 석유 노동자들이 임금 협상과 국내 정치 실패를 이유로 파업에 돌입합니다. 그래서 겨우 잠잠해졌던 유가가 다음에 무려 32달러까지 폭등한 겁니다. 이른바 제2차 오일 쇼크가 일어난 건데요. 이 사건으로 1979년 친미 정권이었던 팔레비 왕조가 무너지고 반미 정권이 들어섰고요. 미국 입장에서는 더 이상 이란과는 교류할 수가 없게 됩니다. 원래 미국이 이 중동 지역의 석유를 지배했을 때 이란과 사우디를 두 개의 기둥, 쌍둥이 기둥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트윈 필러스. 예, 근데 이란이 이제 무너졌고, 예,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 입장에서는 옆나라 이란이 왕정이 무너진 것 그 자체가 충격이었어요. 자신들도 왕정인데 당연히 이럴 때 사우디로서는 미국의 보호가 절실한 상황이 되고요. 이 두 나라는 더욱 가까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때 미국의 석유 회사였던 아람코 지분 100%를 1980년에 사우디아라비아가 가져옵니다.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가 100개의 유전을 가진 세계에서 가장 큰 석유 회사가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국영 회사가 돼요. 그리고 이름은 나중에 사우디 아람코로 이름을 바꾸는 거죠. 네, 그렇다면 미국은 아무런 대책 없이 사우디아라비아에 아람코를 넘겨줬을까요? 그럴 나라가 아니에요. 역사적으로. 네. 그래서 미국은 사우디아라비아를 향한 새로운 전략으로 사우디아라비아산 석유를 그리고 이 사우디아라비아가 있는 이 중동의 석유를 더 원활하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1980년 1월 23일 미국의 제39대 지미 카터 대통령이 국정연설에서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Let our position be absolutely clear. An attempt by any outside force to gain control of the Persian Gulf region will be regarded as an assault on the vital interests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such an assault will be repelled by any means necessary, including military force. 이게 그 유명한 하트 독트린입니다. 선전포고야? 그럼 페르시아 이건 우리 거니까 건들지 마 이거네요. 그렇죠. 페르시아만 지역이 당시만 해도 60% 이상의 세계의 석유가 유통되던 지역이거든요. 여기가 흔들리면은 미국의 이득이 당연히 흔들리죠. 미국의 국익이 달려 있고요. 이거를 국가가 관리해야 된다고 본 거죠. 그래서 이 1979년에 이란 혁명 나죠. 79년 4월 1일 날 이란의 반미 정권이 들어서죠. 79년 12월 24일 날 소련이 아프가니스탄 침공하죠. 그리고 80년에는 이라크가 이란을 침공해서 8년 동안 전쟁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 8년 동안 전쟁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문제들이 생기는데 그거를 미국이 강력하게 여기를 막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전 세계가 안정적으로 석유를 공급받을 수 있었어요. 예. 그리고 그 이후에 1990년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침공해서 시작된 제1차 걸프전. 이때 미국이 다국적 연합군을 결성을 해서
사우디에 미군을 주둔시키면서 그러면서 사우디아라비아를 보호합니다. 그리고 미국은 1990년대 초 하루 200만 배럴에 달하는 사우디아라비아 석유를 수입해서 서로 관계를 더 공고히 해가지고 1930년대부터 미국이 이제 중동 석유에 관심을 갖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미국에서도 석유가 나긴 났지만 이게 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 미국의 지질학자들이 페르시아만의 이 지역 석유는 역사상 인류가 가진 최고의 상이 될 것이다. 상품. 그런데 중동의 석유는 이미 영국이 장악하고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그렇게 강력한 선발주자였던 영국을 어떻게 미국이 제끼고 최종적으로 석유 전쟁의 승자가 됐을까요?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두 가지 다 미국인이라면 너무나 좋아하는 대통령이 관련이 돼 있습니다. FDR? FDR. 네. 프랭클린 디 루즈벨트. 아, 루즈벨트. 네. 미국이 자꾸만 중동에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것 같으니까 영국이 1944년에 주미 영국 대사 헬리팩스 영국 대사가 백악관에 대통령 접견 신청을 합니다. 네. 그런데 그 자리에서 루즈벨트 대통령이 종이를 딱 꺼내고 그래서 중동 지도를 그리면서 아주 역사적인 말을 합니다. 규현 씨가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이란 석유는 영국이 갖고 이라크와 쿠웨이트의 석유는 공유하고 사우디아라비아 석유는 미국이 갖는다. 그래서 이제 루즈벨트가 한마디로 정리를 한 거죠. 근데 영국이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 말에 순순히 듣겠습니까? 영국으로 봤을 때 뭐 좋은 이점 조건이 하나도 없는데요? 근데 문제는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쪽 석유거든요. 예, 그런데 1945년에 두 번째 사건이 일어납니다. 결국에는 석유의 축을 미국으로 옮기는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죠. 지금 화면의 오른쪽이 FDR, 루즈벨트 대통령이고요. 그리고 왼쪽이 사우디 국왕, 압둘라지즈 이븐 사우드 국왕입니다. 어디서 만났을까요, 지금? 건물 아니지 않은 것 같아요. 건물은 아니에요. 네. 미국 군함입니다. 미국 군함입니다. 아, 군함? 네, 퀸시호. 저건 비밀 협약이었나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영국은 전혀 몰랐어요. 그러겠지. 네, 전혀 몰랐고 1945년 2월 14일 날 만남이 이루어지는데요. 이 만남은 얄타 회담을 끝나고 오면서 만난 거예요. 미국으로 가는 길에 들려서 국왕을 만난 거죠. The Saudi Arabian king and American president discuss mutual problems of trade and relations with Saudi Arabia. 분위기가 굉장히 좋죠. 네. 그리고 루즈벨트 대통령 굉장히 겸손합니다. 그 루즈벨트 대통령이 소아마비잖아요. 그래서 이 걷는 게 어려워서 휠체어를 타고 다니고 사우디 국왕도 사실은 다리를 다쳐서 걷기가 어려운 상태인데 대통령이 휠체어도 선물을 합니다. 그 결과 이 루즈벨트 대통령의 진신 담은 외교가 빛을 발한 거고 미국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석유를 개발하고 유통하는데 특권을 받게 되는 거죠. 사우디 석유가 얼마나 많은지 한번 그래프로 한번 보시겠어요? 궁금하다. 압도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주황색 선이 네. 저 위쪽에 사우디아라비아가 맨 윗선이죠. 그냥 석유가 더 필요합니까? 그러면 우리가 더 뽑겠습니다 하고 1000만 배럴을 뽑을 수 있는 나라는 사우디아라비아밖에 없어요. 석유 때문에만은 중요한 나라는 또 아니죠. 사우디는 이슬람교의 중요한 성지 메카와 메디나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랍 세계에 미치는 정치적 영향력이라는 것도 무시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중요한 위치에 섰다는 것을 보여주고 영국은 슬슬 뒤로 밀리기 시작하는 거죠. 석유를 가지고 그동안에는 강대국이 하는 것만 보고만 있었는데 이제는 석유를 가지고 우리도 뭔가를 해야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어난 게 이제 1960년에 아까 석유가 많이 났다고 보신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이란, 이라크, 쿠웨이트, 베네수엘라 5개국이 바그다드에 모입니다. 왜 모이느냐? 지금까지 석유 가격을 결정하는 거는 미국과 영국의 7개 회사들이 좌지우지했거든요.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해서 우리가 좀 나서보자 해서 5개 국가가 나서서 만듭니다, 조직을. 그게 바로 오페크입니다. 산유국들은 다른 힘은 없으니까 이 석유를 가지고 이제 한번 흔들어 봐야 되는 건데 기회가 드디어 온 거죠. 그게 1973년 이집트가 이스라엘을 선제 공격을 합니다. 왜 친 거야? Argentina, abstention. Australia, yes. The United States, yes. Resolution of the Dutch Committee for Palestine was adopted by 33 votes, 13 against, 10 abstentions. 예, 그래서 1947년에 팔레스타인 땅을 유대인들 땅과 아랍인 땅으로 나눠요. 그 결과 유대인들 지도자들이 모여서 독립선언을 해요. 그리고 독립선언을 미국의 대통령 트루만이 승인을 합니다. 그 다음 날 바로 아랍 국가들이 전쟁을 하죠. 한번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The tanks joined 1,000 other guns, pouring tons of high explosive onto the 여태까지 저희가 봐왔던 전쟁과는 한번 다르네요. 확실히 이제 사람이 안 다니고 기계 전쟁이네요. 기계 전쟁. 이때 이집트가 그 전에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합니다. 이집트 대통령이요. 그 사우디아라비아 국왕에게 우리가 전쟁을 할 테니까 도와달라. 어떻게 도와줄까요? 네. 석유길을 막아야죠. 전쟁이 시작돼서 일방적으로 이스라엘이 밀리기 시작하니까 미국이 이스라엘을 도우려고 물자를 쏟아붓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날 많은 산유국들이 생산량을 떨어뜨려 버리고 이스라엘 편 드는 미국과 네덜란드 이런 나라들에게 석유를 철저하게 막아버려요. 수출 안 합니다. 단 한 번도 겪어본 적이 없던 상황이 되는 거예요. 생산을 줄이니까 유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오르죠. 어느 정도까지 오를 거라고 생각하세요? 당시 70%. 예? 그러니까 4차 중동 전쟁 전에 석유 가격이 1배럴당 2만 원이에요. 우리 돈으로 환산을 하면. 근데 전쟁이 시작된 지 2달이 된 12월 달 유가는요. 8만 원. 2만 원짜리를 8만 원에 사요. 와, 근데 우리나라도 그때 뭐 경제개발 계획으로 석유 엄청 중요했던 시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국내 석유값이 4배나 뛰고요. 그러니까 중소기업이 3분의 2가 도산합니다. 그러니까 IMF 전 최악의 상황들이 당시 벌어지고 있었던 거죠. We are heading toward the most acute shortages of energy since World War II. With the oil embargo, an existing gasoline shortage became worse. Heating oil also was in short supply. 전 세계가 1차 오일 쇼크로 대단히 혼란스러웠던 와중에 미국은 사우디아라비아 국왕을 만나서 비밀 협약을 맺습니다. 네. 어떤 협약이었을까요? 달러로 바게트. 네, 달러로 거래한다. 이야. 네, 석유는 앞으로 달러로만 거래한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국으로서는 상당히 좋죠. 왜냐하면 그 달러로 대금한 거를 받은 거를 다시 미국에 재투자를 하거든요. 근데 진짜 전 세계 기축통화가 그렇죠. 되는 거네요. 기축통화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우디만 하겠습니까? 다른 국가들도 이렇게 해가지고 미국과 끈끈한 관계가 되면 이 어려운 이 정세 속에서 미국을 믿고 살아갈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때 중동에서 미국의 자리를 위협하는 사건이 하나 벌어집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함께
산유국의 양대 산맥을 이루던 이란에서 1979년 이슬람 혁명이 일어난 겁니다. 이슬람 혁명은 이란을 완전히 바꿔놓거든요.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는 친미 양대 기둥이었어요. 그런데 그 친미 양대 기둥 중에서 사실 미국이 더 공을 많이 들였던 이란이 바뀌면서 반미로 돌아서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란의 이러한 혁명이 넘어올까 봐. 사우디아라비아라든지 쿠웨이트라든지 이 주변 왕정 국가들과 바로 국경을 맞대고 있는 이라크도 이제 걱정스럽죠. 혁명. 약간 프랑스 혁명을 지켜본 주변 국가들 같은 느낌. 맞습니다. 그런데 이란과 국경을 맞대고 있던 바로 이라크가에서는 악의 축으로 불렸던 이 문제의 인물 사담 후세인이 대통령으로 취임합니다. 훈장을 한 15개 받으셨네요. 네. 굉장히 훌륭한 군인 같잖아요. 네. 근데 훈장 저 정도 받았으면은 거의 1차 대전서부터 참전하신 모든 전쟁 다 하신 분 같은데. 모든 전쟁을 다 해야 저 정도 훈장을 받지 않나 싶은데. 사담 후세인은 군대를 간 적이 없습니다. 와, 대단하신 분. 그런데 군대를 간 적이 없는데 특히 대통령 된 다음에 사진이나 거의 모든 방송에서는요. 항상 군복을 입고 총을 들고 총을 쏘고. 이게 중동의 문화 중에 하나인데요. 중동에는 군사 문화가 상당히 강합니다. 그래서 힘이 세다는 것은 남성성을 강력한 남성성을 보여주고 그런 사람들을 존경하고 두려워했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을 통치할 때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인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 취임 직후에 당원들을 전부 다 체육관 같은 데 모이게 합니다. 사람들은 뭔지 모르고 와요. 그때 이인자 같은 사람이 단상에서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부릅니다. 그러면 바로 경찰이 와서 끌고 나가요. 어? 68명이 끌려 나갑니다. 그리고 22명을 처형합니다. 너무 심한데.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런 사람한테. 그러니까 엄격한 이계 질서를 요구를 하거든요. 같이 식사를 할 때도 먼저 식사하기 전에 누군가 먼저 숟가락을 들 수도 없는 거죠. 그리고 국민들한테는 철저하게 자기 숭배를 요구를 하거든요. 반대파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없는 제도 다 만들어서 부을 판인데 그 누구도 자기에게는 덤비지 못하게 하는 절대 권력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문제가 된 지역을 한번 보실까요? 여기 보시면요. 유프라테스강, 티그리스강 들어보셨죠? 네. 티그리스강만 들어봤어요. 문명의 발원지. 그렇죠. 문명의 발원지. 그런데 이 두 강이 만나서 흘러서 어디로 가냐면 페르시아만으로 들어갑니다. 이 지역이 왜 중요하겠습니까? 석유가 나가는 지역이니까. 근데 문제는 이쪽 지역에 이 경계가 애매하게 된 겁니다. 이거를 아랍에서는 샤트 알 아랍이라고 부릅니다. 이란에서는 아르반 누루드라고 불러요. 그래서 1937년에 이란과 이라크가 협정을 맺어요. 그런데 좀 이란한테는 억울한 협정이에요. 당시 이라크라고 하지만 이라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던 건 영국이거든요. 그러니까 영국과 이란이 협정을 맺는데 여기서 배가 들어오잖아요. 배 통관료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이라크 거로 한 거예요. 그러자 이란은 1937년 조약이 무효라고 선언하면서 75년에 들어와 가지고는 둘이 경계를 정합니다. 강의 중간, 눈으로 보이진 않지만 중간을 국경으로 삼자. 그런데 사담 후세인이 79년에 와가지고 이거를 이제 무효화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배 들어오는 거 다 우리 이라크가 할 거야.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고 그리고 이란의 혁명이 넘어오는 게 걱정이 돼요. 이란은 국민들 대다수가 쉬아파입니다. 이라크는요. 순니파 20%, 쿠르드 20%, 쉬아파 60%. 그 세 개가 다 뭔지를 모르겠어요. 쉬아파. 수니파, 쉬아파인데요. 쉬아파. 네. 순니가 맞는 말인데. 순니. 네. 이슬람에서는 하느님이 보내신 최후의 예언자를 무함마드라고 믿거든요. 근데 무함마드는 세상을 떠났고 그러면 이 공동체를 이끌어갈 지도자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순니파는 예언자께서 후계자를 지명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들 가운데에서 지도자를 뽑는다. 예, 그거고 쉬아파는 아니다. 예언자의 혈통에서 직계 혈통에서 이 전승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세습 느낌이. 네, 그렇죠. 그러니까 시아는 세습이고. 예, 그런 차이가 큰데 네. 사담 후세인은 순니파예요. 쉬아파 주민들이 대다수 60%인데 자기가 그동안 이 사람들한테 해온 나쁜 짓이 있는데 걱정인 거죠. 아, 시아파가 들고 일어날까 봐. 그렇죠. 그리고 이 건너편에 있는 이란 땅에서 나온 석유가 탐이 났었어요. 예, 그 석유도 빼오고 이쪽 지역, 땅도. 네, 이쪽 지역 땅도 빼오고 그러면서 1980년 혁명이 난 바로 직후인 80년에 갑작스럽게 사담 후세인이 9월 22일 날 공격을 시작하거든요. 그러면서 이란, 이라크가 전쟁이 시작됩니다. 사담 후세인은 이 전쟁이 금방 끝날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란이 지금 뭐 정신도 없는데 이기겠냐. 그리고 당시 이라크의 군대는 뭐 중동 최강이라고 얘기가 됐을 정도였으니까요. 그런데 웬걸요? 무려 8년의 전쟁. 이 얘기했네. 예.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이 땅을 어떻게 뺏었을까요? 못 뺏었어요. 아, 못 뺏었습니다. 한 치의 땅도 뺏기지 않은 전쟁. 우와. 미국은 왜 이라크를 도왔을까요? 석유 때문에는 아니겠지? 이란이 반미로 돌아섰잖아요. 아, 맞아. 모든 중요한 무기나 전략적인 정보, 심지어는 타격하는 위치 이런 것들을 미군이 깊숙이 개입하면서 이라크의 전쟁을 돕습니다. 야, 이건 미국의 굉장한 흑역사인데? 화학 무기도 사용했습니다. 서방에서 받은 화학 무기입니다. 그래서 이란한테 썼고요. 100만 명 정도가 사람이 죽었습니다. 전쟁에. 예. 그리고 미국이 이라크만 돕지는 않았어요. 이란도 도와요? 이란한테도 무기를 팔았습니다. 반미 나라한테 무기를 팔았다고요? 네. 왜 그랬을까요? 돈 벌려고? 쉽게 말하면 어떤 나라도 강해지는 걸 원하지 않았던 거죠. 힘이 세지는 걸 막는 거구나. 네. 그리고 나서 88년 8월 20일 날 UN 결의안에 따라서 휴전이 되고요. 승자도 패자도 없는 어마어마한 살상을 낳은 전쟁이 됩니다. 8년간의 이란 이라크 전쟁은 이라크를 완전히 파산 지경으로 몰고 갑니다. 이라크의 경제적 손실이 무려 173조 원이에요. 부채가 34조 원이고요. 그 당시에요? 와. 전쟁 비용으로 그동안 쌓아두었던 많은 부를 다 쓰다 보니까 사담 후세인이 또 한 번 무리한 도박을 하게 되는 거죠. 전쟁이구나. 사담 후세인이 파탄난 이라크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찾은 해결책은 또 다른 전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지목한 희생양은 바로 쿠웨이트였습니다. 이란, 이라크가 전쟁을 했었을 때 전 세계가 이제 걱정이 되니까 석유값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1배럴당 35달러였어요. 그런데 전쟁이 끝난 다음에 안심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석유 시장에다가 석유를 막 내놓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유가가 14달러로. 아, 최악 계산이 더 최악이 돼버렸네. 네,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유가를 올리기 위해서 주변 산유국들한테 얘기를 해야겠죠. 공급량 줄이라고. 그렇죠. 공급량을 줄이도 가격을 올리자고 막 얘기를 합니다. 안 들어줘요. 네. 더군다나 바로 옆에 있는 쿠웨이트는 보란 듯이 석유를 더 막 생산해요. 이라크하고 쿠웨이트는 바로 붙어 있는 나라인데 유전이 또 붙어 있는 게 있어요. 루마일라 유전이라고 이라크에서 굉장히 큰 유전인데 그게 하필이면 국경에 붙어서 한 80에서 90%는 이라크 쪽에 있고 최소 10에서 최대 20%는 쿠웨이트 쪽에 있어요. 문제는 이란 이라크 전쟁 때 이라크는 정신이 없으니까 여기를 유전 채굴을 못했어요. 그런데 쿠웨이트는 열심히 거기를 채굴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라크는 화가 난 거죠. 그리고 쿠웨이트를 비롯해서 여러 나라들이 전쟁에서 쓰라고 돈을 대줬습니다. 근데 전비를 지원한 게 무상이 아니라 차관으로 준 거거든요. 다 빚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라크는 그것도 싫어요. 갖기가 싫은 거죠. 아니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전쟁을 한 건데 그거 탕감해야지. 근데 탕감해주겠다는 나라들이 없거든요. 특히 쿠웨이트도. 그래서 이제 화가 머리끝까지 나기 시작한 거죠. 쿠웨이트한테 야 니들 우리가 전쟁하는 동안 우리 석유 많이 뺏어갔으니까 그거 다 내놓고 쿠웨이트가 빌려준 15조 원 그거 그냥 없는 걸로 하자. 그러면서 또 하나 들고 나오죠. 땅을 달라. 아. 지도를 한번 보시겠는데요. 여기 보시면 쿠웨이트하고 이라크 사이에는 이 와르바 섬이고 여기가 부비안 섬인데 이게 다 쿠웨이트 거예요. 그거 달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갑자기요? 네. 왜냐하면 이게 경제적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이라크라는 나라는 페르시아문으로 나올 수 있는 게 여기밖에 거의 없어요. 그러네요. 네, 나올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최대한 페르시아만에 접근할 수 있는 항구를 많이 선택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저게 딱이네요. 근데 거기에는 또 이라크가 내세우는 원리가 있습니다. 쿠웨이트라는 나라는 원래 이라크 거다. 왜냐하면 그 말이 또 틀리다고만 할 수 없는 게 이 쿠웨이트를 이렇게 뚝 떼어낸 건 영국이거든요. 그 식민지 네. 시절에요. 이라크는 그건 원래 우리 땅인데 영국이 떼어간 거니까 이건 다시 우리께 돼야 된다. 쿠웨이트는 이라크의 19번째 주다. 이렇게 얘기가 나온 거예요. 이라크군 10만 병력이 이웃나라 쿠웨이트를 전격 침공해 이 시간 현재 쿠웨이트 전역을 완전 장악했습니다. 1990년 8월 2일 새벽 2시에 전차 700여 대 그리고 헬기 300여 대를 끌고 쿠웨이트 국경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도착한 지 한 반나절 만에 쿠웨이트를 점령해요. 쿠웨이트는 작은 나라니까. 그러면서 이라크는 쿠웨이트를 이라크의 19번째 주로 편입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쿠웨이트라는 나라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선언을 한 거죠. 1991년 1월 9일에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가들이 모여서 회의를 시작합니다. 자, 여기서 사담 후세인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굉장한 실수를 합니다. 사실 지금까지 실수를 네, 계속 실수를 했는데 해봤는데 네, 이 실수도 굉장히 큰 실수예요. 계속 악수를. 네, 여기서 실질적으로 미국에서 가장 우려했던 것은 이 미국이 형성한 이 국제연합군의 분열을 일으킬까 봐 걱정을 했어요. 그런데 후세인은 미국이 고맙게도 끝까지 거부하면서 6시간의 회의 동안 말을 듣지 않습니다. 완전 강경하게 나왔어요. 네, 회담이 결렬이 돼요. 네, 그래서 유엔은 이라크에 최후 통첩을 하죠. 1월 15일까지 철수를 해라. 네, 철수를 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날지 모르는 거예요. 1월 15일이 철수의 데드라인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쟁은 피크로 가기 시작합니다. 39개국이 참전하는데 거기서 군대를 보낸 나라는 28개국, 많이 보냈네. 네, 60만 명. 이 빨간 게 지금 이라크거든요. 네. 이라크에 참전하기 위해서 이 파란색으로 칠해진 나라들이 다 십시일반을 한 겁니다. 그런데요, 자유만 지키려고 갔을까요? 전 세계를 이렇게 규합해서 쿠웨이트를 지키려고 했던 그 속내는 무엇일까요? 석유가 달려 있어서. 그렇죠. 예, 왜냐하면 석유로 너무 중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서 문제가 잘못되면 이 나라야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 세계가 흔들립니다. 우리 이미 73년에 한번 겪었잖아요. 이제는 모든 나라들이 그 석유의 중요성을 알게 되는 거죠. 이 많은 나라들이 이 석유 안전 보장을 위해서 참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은 본격적으로 전쟁 태세에 돌입합니다. 유엔을 통해 가지고 이라크를 침략자로 규정을 했고요. 무조건 이라크에게 1월 15일 자정까지 군대를 철수하라고 요청을 합니다. Our Secretary of State, James Baker, held an historic meeting in Geneva, only to be totally rebuffed. 그러니까 최후의 통첩의 날이 지났는데 꼼짝도 안 해요. 오히려 사우디 칠 생각하고 있는. 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는 어쩔 수 없죠. 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 최대 규모의 군사 작전이 시작합니다. Perhaps as many as 17,000 surface-to-air missiles. 어마어마한 공습으로 시작합니다. 공군기를 띄워가지고 공습을 하는데 엄청나게 쏟아부은 게 바그다드. 그리고 당시에 그동안 우리가 보지 못했던 정말 신무기들이 경쟁적으로 사용이 되면서 그게 실시간으로 방송으로 보여집니다. 레이더에 잡히지도 않는 스텔스 폭격기가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밤에 이라크의 주요 군사 시설물들을 정밀 타격합니다. 네. 안 보이니 뭐. 네, 보이지가 않으니까요. 격추를 못하죠. 보이지가 않으니까. 그리고 또 중요한 게 하나 있죠. 토마호크 미사일. The Tomahawk strikes will continue for another at least 36 hours in conjunction with the air strikes that are taking place over Iraq right now. 오늘 정확하게 요격을 하네요. 그럼요. 사람이 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신무기들이 이 토마호크하고 스텔스 이 두 가지가 미국의 아주 압도적인 군사 기술을 보여주고 전 세계에 그 위용을 과시를 했죠. 이 최첨단 무기로 이 무장한 이 다국적 연합군은 집중적으로 바그다드와 이라크의 군사 시설을 파괴를 하고요. 그리고 이 상황들이 24시간 내내 미국의 CNN을 통해서 전 세계로 송출이 되죠. Jet plane taking off. They heard 5 missiles land. Right now, everyone's been training for this, and it looks like we may have. We're going now back to Baghdad and our reporters at the Rashid Hotel. 미국의 그 방송사는 소위 말해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는 방송국이 되는 인류 역사상 최초로 전쟁을 생중계를 한 거예요. 그렇죠. 어디서 그만큼 시스템이 없었으니까 예전에는. 그러면 당시 CNN의 그 방송 장면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Something is happening outside. The skies over Baghdad have been illuminated. The telecommunications. Now you may hear now.
If you're still with us, you're going to hear the bombs now. They are hitting the center of this city. Strike targets with bombs guided by computers and lasers. The video cameras in the planes confirm hits. 사실은 비인간적인 측면도 굉장히 강하죠. 그리고 장점도 있지만 단점들이 뭐냐면 공격하는 측에서는 보여주고 싶지 않은 장면들까지 보여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요. 오포. 예. 군사시설이라고 생각했는데 떨어뜨렸는데 민간인 한 400명이 죽습니다. 감출 수가 없는 거죠. 화면 눈에 다 보여버리니까. 그래서 논란도 되고 그리고 마치 불꽃놀이를 하는 것처럼 바그다드 상공이 밤에 보여주는 것도 참 아름답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이 충격 그 자체죠. 예, 충격 그 자체고. 미국은 그러면 대체 왜 이 전쟁을 생중계를 했을까요? 우리가 이 정도로 최첨단 무기를 가지고 있다 이런 걸 좀 과시하려는 것도 있지 않을까요? 시청자들은 미국 첨단 무기의 위력을 볼 때마다 미국이 얼마나 막강한 군사력을 지녔는지 실감했고요. 미국은 베트남 전쟁의 패배국 이미지를 완전히 벗고 강대국 이미지를 확실히 만들었습니다. 일단 공습으로 해서 모든 걸 무력화시킨 다음에 최대한 군인들의 희생을 줄이기 위해서 지상군은 이제 결정적인 순간에 투입하는 거죠. 이 지상군을 투입하기 위해서 미군과 국제연합군이 생각한 시간은 4일이에요. 4일 동안 전쟁을 끝내야 됩니다. 어떻게 이 전쟁을 끝내려고 노력을 하냐면요. 이라크 군대들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이라크 군대가 이쪽에 정예 부대들이 들어와 있었어요. 거의 말하는 이제 공화국 군대, 정예 군대가 들어와 있고, 그리고 연합군들은 여기 이제 집결을 한 거죠. 그래서 한 라인은 이쪽으로 들어가고요. 이 정예에 가까운 아주 중요한 부대들은 기갑 부대는 이쪽으로 들어갑니다. 뒤를 치는 거죠. 그래서 이 엄청난 이 탱크들을 기갑 몰고 여기에 있는 기갑 부대하고 부딪히는데요. 이라크는 소련제 탱크로 무장을 했고, 다국제연합군은 최고의 미군 탱크로 무장을 했으니까 이 탱크에서 쏘는 포의 사정거리가 달라요. 그러니까 여기는 쳐서 맞출 수 있는데 여기는 아무리 쳐도 맞출 수가 없어요. 괴멸을 당합니다. 정예인데. 네, 완벽하게 괴멸당해요. 이라크 땅을 완벽하게 초토화시킵니다. 야, 충격이 크겠는데요. 그렇죠. 화나죠. 굉장히 화나죠.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설마 또 이스라엘이 굉장히 많은 스커드 미사일을 맞습니다. 자기가 지금 이스라엘 치면 이스라엘도 싸움까지 또 끼어들. 그럴 때가 아닌데 지금. 근데 이스라엘이 뜨거운 감자잖아요, 중동에서. 근데 아랍 국가랑 이스라엘이 교전을 하게 되면, 그러면 미국을 지지하고 있었던 다른 아랍 국가라든지 아니면 유럽에 있는 나라라든지 좀 생각할 게 많아지겠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담 후세인은 어떻게 해서든지 다국적 연합군들을 흐트러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스라엘한테 쐈는데 이스라엘이 맞고 우리 못 찾겠다고 이스라엘도 쏘면 이제 이거는 쉽게 말하면 파장이 됩니다. 와야 되게 만들려고. 왜냐하면 사담 후세인은 계속적으로 쿠웨이트 철수를 하라고 그랬을 때, 그러면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땅에서 철수하면 우리도 그만큼 철수하겠다고 그랬거든요. 자꾸만 자기의 전쟁을
전체 아랍 전쟁으로 끌고 가는 그러한 작전을 썼어요. 그러나 보복을 하지 않았습니다. 와, 진짜 그게 이 전쟁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만약에 이스라엘이 보복을 했으면 이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스라엘이 절대 막고만 있는 나라가 아닌데 막고 있는 게 더 나은 거죠. 그걸 알기 때문에 그렇죠. 큰 걸 본 거네. 네. 와. 그래서 그거를 미국이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죠. 그때 전쟁에 참가했던 많은 국가들이. 왜냐하면 거기서 만약에 이스라엘이 했었으면 이건 진짜 완전히 분열이 생겨버리는 거거든요. 진짜 세계대전 날 뻔했네. 네. 결국에는 당연히 연합군은 쿠웨이트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고 4일째 되는 날 쿠웨이트를 완전하게 접수합니다. 91년 2월 28일 사담 후세인이 무조건 항복을 선언하고 이라크 군들이 빠집니다. It was a headlong, panicky flight. 전쟁이 지금 항복을 해서 끝난 것 같은데 지금 이러한 상황이 벌어졌거든요. 뭐지? 뭐야? 지금 민간인들 차량들 아니었어요? 민간인 차량은 아니에요. 민간인들은 아닌데 이라크군이 쿠웨이트에서 빠져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걸 그대로 폭격을 한 겁니다. 이거 들어본 적 있는 것 같아요. 무슨 죽음의 고속도로라고. 네. 그럼 퇴각하는 이라크 군들을 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건 의도적으로? 네. 이게 왜 지금 그랬지? 보입시계는 대낮이잖아요. 근데 이게 이뤄진 건 밤이에요. 밤에 폭격을 했고 그 다음 날 보니까 이제 아침에 밝으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는 게 찍힌 거죠. 퇴각하는 이라크 군인들이 정체된 상태에서 그대로 비행기 공습을 해서 이게 걸프전에 아주 가장 논란이 심했던, 실질적으로 이게 얼마나 컸냐면 이것 때문에 사담 후세인 제거라는 건 생각을 못했어요. 더 이상 전쟁을 계속한다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 됩니다. 여론의 부담이 크니까. 네, 그래서 전쟁을 아버지 부시 대통령이 전쟁 중지를 선언했죠. 네. All United States and coalition forces will suspend offensive combat operations. 전 세계 충격을 안긴 이 걸프 전쟁은 결국 미국과 국제연합군의 승리로 마무리됐습니다. 이 사건은 9.11은 단순히 그 테러 문제가 아니라 미국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완벽하게 바꿔놓습니다. 완전히 전혀 다른 나라가 됐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당연히 이 9.11 테러를 이끈 오사마 빈 라덴을 잡으러 아프가니스탄에 들어가죠. 네. 근데 거기까지는 이해가 갔는데 갑자기 이라크를 공격을 합니다. Saddam Hussein and his sons must leave Iraq within 48 hours. Their refusal to do so will result in military conflict. 당시에 미국이 내세웠던 전쟁의 이유는 대량 살상 무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라크가 대량 살상 무기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대량 살상 무기라고 하지만 들어가 보니까 대량 살상 무기는 없었고, 그리고 뭐 석유라고 하지만 정말 석유 때문에 한 건지 너무나 많은 설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비밀 문서가 해제되면 전쟁이 이래서 일어났구나 하는 것은 그때 가서 알 수 있을 거니까 지금은 그냥 뭐
상상을 하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습니다만 어느 하나가 맞다고는 꼭 말씀을 못 드리고. 워낙에 이거에 대한 음모론이 많아가지고 너무 나중에 진짜 시간 되시면 한번 자료를 찾아보시는 게 공개된 자료만 찾아보셔도 굉장히 흥미로운 사례인 것 같아요. 네. 근데 2차 걸프전은 뭐 더 말할 것도 없죠. 뭐 변번한 저항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압도적인 군사력. 예, 이미 뭐 1차에서도 다 봤지만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고대하던 사담 후세인 정권이 무너지고 사담 후세인은 사라져 도망갑니다. 사담 후세인을 잡아야지 끝나는 전쟁이지 않습니까? 살려둘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미국은 무려 600명이 넘는 특수 정예부대를 곳곳에 보내서 사담 후세인의 은신처를 찾아요. 그 심지어는 대단히 놀라운 일까지 합니다. 네. 사담 후세인을 찾으면은 2,500만 달러. 얼마죠? 2,500만 달러. 280억 원. 우리 돈으로. 아들들 둘이 있습니다. 아들도 마찬가지 현상에 걸렸거든요. 1,500만 달러. 근데 아들은 죽은 거네요? 이 사람을 숨겨준 사람이 미군에게 팁을 줬습니다. 진짜. 네. 밀고를 했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자극을 하란 거죠. 많은 이라크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제보할 것이다. 그런데도 나타나질 않습니다. 잡혔죠. 맞아요. 어디 지하에 숨어 있지 않았나요? 네. 2003년 그러니까 12월 달에 잡힙니다. 지하 같은 데다가 이렇게 한 사람이 간신히 누워 있는 그러한 불을 파고 거기에서 기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네. 근데 잡아놓고 봤는데 아닐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검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DNA 검증을 다 합니다. 그래서 이제 확실하다라는 걸로 확인을 해서 이제 재판을 넘기게 되는 거죠. أنا لا أعترف لا بالجهة التي خونتكم وكلفت ولا بالعمران لأنه كل ما يبنى على باطل فهو باطل.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그래서 2006년 12월 30일 날 교수형을 당합니다. 새벽에. 네 대의 비행기를 납치를 한 거거든요. 19명이고요. 19명 중에 15명이 국적이 사우디아라비아. 왜 사우디가 그렇게 많았지? 심지어는 이 사건을 뒤에서 계획하고 조직했던 사람 오사마 빈 라덴도 사우디아라비아 국적이고요. 당연히 미국인들이 이 사우디아라비아를 보는 눈이 절대 곱지 않겠죠. 예, 그러면서 이 불신이 싹 틉니다. 당시 이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였고 훗날 6번째 국왕이 되는 압둘라 국왕은 이 9.11 테러 일주기를 맞아서 당시 미국 대통령인 부시 대통령에게 공개 편지를 보냅니다. 미국 국민을 향한 테러 공격 1주년을 앞둔 오늘, 저는 이 기회를 빌어 여러분과 희생자 가족분들 그리고 미국 전체에 사우디아라비아 국민들과 함께 저의 진심 어린 애도와 공감을 표합니다. 우리는 모든 사회를 위협하는 이 치명적인 독을 근절한다는 목표 아래 테러리스트들을 향한 맹렬하고도 무자비한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연합과 함께하고 또 독립적으로도 행동할 것입니다. 이렇게 압둘라 왕세자가 공개적으로 미국 국민과 대통령에게 메시지를 보내서 두 나라 사이에 이 벌어진 간극을 좁히고자 노력을 했지만 한 번 깨진 게 쉽게 가라앉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나라 사이의 미미한 변화가 유가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미국 전 대통령인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2012년 연두 국정연설에서 미국 전역에 거의 100년간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게 됐으며 이것을 안전하게 개발하기 위해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100년 동안 에너지를 100년간. 공급할 수 있다고요? 네, 100년간 미국을 버틸 수 있게 할 그 에너지가 어떤 것인가? 원자력 아닐까요? 풍력. 바로 셰일층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 셰일가스. 예, 그렇죠, 셰일층. 근데 이 셰일층은 암석에 석유가 붙어 있어요. 돌에 함유하고 있는데 이게 2,000에서 4,000m 사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석유층은 있는데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있으나 마나 한 거로 둔 거죠. 아깝다고. 네. 그렇다면 이러한 층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우리가 한번 지도를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거기 노스다코타의 특히 이 바켄이라는 지역인데요. 이 바켄은 사람 이름입니다. 그 땅의 주인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제 바켄필드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여기에 엄청나게 묻혀 있었던 거죠. 와. 그래서 이 알고는 있는데 채굴이 쉽지는 않은 거예요. 그런데 조지 미첼이라는 사람이 이 석유업자거든요. 석유를 공부했고 이분이 셰일을 뽑아내는 기술을 발견을 하죠. 와, 이거 혁신인데요? 네, 혁신이죠. 그래서 이제 2008년에 노스다코타주에 있는 바켄필드라는 곳에서 셰일 오일이 개발이 본격화되기 시작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기술 발전이 이루어지니까 당연히 생산 단가도 떨어지고 생산성은 올라가죠. 그래서 미국은 이때 석유와 천연가스를 합쳐서 총 생산량으로 세계 최대 국가가 돼요. 미국은 자원도 많아. 그리고 본격적인 셰일 혁명이 시작된 거죠. We have a supply of natural gas that can last America nearly 100 years. And nowhere is the promise of innovation greater than in American-made energy. 와. 그리고 이것을 혁명이라고 부르는 이유는요. 이 규모뿐만이 아니라 미국 경제에도 엄청난 효과를 가져옵니다. 미국인들은 셰일 혁명으로 석유 공급이 원활해지면서 거의 반토막이 된 휘발유 가격에 기쁨을 감추지 못했어요. 그리고 미국은 사상 처음으로 석유를 대부분 수입만 하다가 이제는 자급할 수 있는 나라가 된 겁니다. 그렇다면 미국의 셰일 오일을 지켜보는 다른 나라들은 반응이 어땠을까요? 아랍 국가들이 싫어합니다. 네, 산유국들은 영 기분이 안 좋겠죠. 예. 유가 안정, 안보 불안 이런 것으로 서로 맺어진 이 협력 관계가 이제는 협력이 아니라 석유 패권을 두고 경쟁을 하게 된 겁니다. 예, 그런데 결정적으로 두 나라의 사이가 더 벌어지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렇구나. (2018년 10월 2일) 터키 이스탄불에 위치한 사우디아라비아 영사관에서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만든 사건이 벌어지는데요. 이곳에서 사우디아라비아 출신 인물이 신기루처럼 사라집니다. 그는 대체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실종된 거예요? 사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 인물의 이름은 자말 카슈크지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 있을 때부터 정부 비판을 해왔던 언론인인데요. 2017년부터 미국으로 옮겨서 워싱턴 포스트지에서 칼럼니스트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아주 저명한 언론인이에요. 그는 튀르키예 출신 약혼녀와 결혼하기 위해서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아야 됐는데요. 이스탄불에 있는 사우디 영사관으로 가야 된다는 말을 듣고 영사관으로 갑니다.
근데 이때까지만 해도 CCTV에 영사관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가십구지가 들어가죠. 문제 없죠. 그런데 인상 차이가 비슷한 사람이 나오는데 가십구지가 아니라는 얘기죠. 옷만 같네요. 조금 더 머리가 있네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들어가는 사람과 나오는 사람이 다르죠. 이거 완전 스릴러 공포인데요? 놀랍게도 가십구지 모습을 한 인물은 인파 속으로 아주 빠르게 사라져버린 후 지금까지 돌아오지 않고 있는데요. 이달 초 터키에서 자국 총영사관을 찾은 사우디아라비아 언론인이 여전히 실종 상태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가십구지가 영사관에 없다고 밝히면서 사건이 미국으로 빠져들어갑니다. 그게 말이 돼요? 하지만 사건 발생 후 8일이 지난 후부터 석연치 않은 점들이 속속 발견되는데요. 먼저 CCTV를 통해서 15명의 정체불명의 인물들이 영사관에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합니다. 뭐지? 납치범들인가? 그리고 사건 발생 열흘 뒤에 미국 언론에서 가십구지 마지막 순간을 녹음한 녹취본이 있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Washington Post columnist Jamal Khashoggi's killing. That audio recording of Khashoggi's final moments. 녹음 파일도 공개가 됐어요? 언론에 따르면 가십구지 역시 어떤 불안감을 느껴서였는지 영사관에 들어가기 전에 자신의 애플워치를 아이폰과 동기화해놓고 이 아이폰을 약혼녀에게 건네주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 약혼녀가 녹음본을 확인해봤고 영사관 안에서 고문을 받아 살해당했다고 주장합니다. 아니 교수님 그럼 사우디아라비아는 그 주장을 순순히 인정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사우디아라비아는 뭐 말도 안 된다, 거짓말이라고 강하게 부인했고요. 그러나 결국 가십구지가 영사관 안에서 살해당했고 CCTV에 포착된 정체불명의 인물 15명이 가십구지의 목을 졸라 살해했다고 밝혔습니다. 밝혔어요? 알려졌습니다. 또 사우디 정부는 이러한 사람들을 연루된 혐의로 5명의 관리를 해고하고 관련자 11명을 기소하고 5명에게 사형을 선고를 했는데요. 정작 문제는 이게 아닙니다. 문제는 미국 정보기관 CIA 발표가 양국의 관계를 악화시킵니다. 무슨 발표였나요? 사건 발생 후 한 달하고도 보름이 지난 어느 날 미국의 정보기관 CIA는 가십구지 암살 살해 지시자로 예상 외의 인물을 지목했는데요. 누구야? 바로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세자 모함마드 빈 살만이었습니다. 에? MBS. 3년 전 우리나라를 방문해서 우리 대통령과 만남을 가진 적도 있고요. 제일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정말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CIA가 그런 보고서를 쓴 거죠. 빈 살만 왕세자를 범인으로 지목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그랬을까? (2017년부터) 왕세자는 왕국의 안보와 정보기관을 절대적으로 통제하고 있으므로 관료들이 왕세자의 허가 없이 이러한 작전을 수행했을 가능성은 매우 희박해 보입니다. 2018년 10월 2일 이스탄불에 도착한 15명의 사우디아라비아 팀에는 왕립 사우디아라비아 연구 및 미디어 문제센터에서 일했거나 그와 연관된 관료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작전 당시 미디어 문제센터는 무함마드 빈 살만의 측근인 사우드 알카흐타니가 이끌었는데 그는 2018년 중반 왕세자의 승인 없이는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며 공식 선언을 하였습니다. 결국 승인을 했다는 거네요. 왜 그런? 사실 이 왕세자는 왕의 후계자가 될 수 없는 인물이었거든요. 이유가 뭔지 왕실의 가계들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대단하네요. 우리 제일 처음에 우리 봤던 우리 압둘아지즈 국왕 있죠. 네네네. 국왕이 자기 아들이 많으니까 문제가 생길 거를 걱정해서 나의 아들들이 다 왕이 될 때까지 그 다음 세대로 넘기지 말라고 그랬고요. 그래서 2대부터 지금의 7대 살만 왕까지는 모두 형제 상속이었지만 더 이상 형제 승계가 나이 때문에 불가능한 상황이었고요. 당시 70세가 넘은 나이에 왕이 된 현재 국왕 살만 국왕은 자신의 형제의 아들, 즉 자기의 조카인 빈 나이프에게 왕위를 물려줘야 했거든요. 그런데 살만 국왕은 다른 길을 택합니다. 왕위 계승 서열 1위였던 왕세자 빈 나이프 대신 자신의 아들을 왕세자로 책봉합니다.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는 약 15,000명에 달하는 지식인과 왕가 사람 중에서 아무래도 자신이 차기 지도자가 되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아무래도 그렇겠죠. 당연하겠죠. 그러니까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는 가장 먼저 자신의 지위를 굳게 하기 위해서 한 가지 작전에 돌입합니다. 리야드의 최고급 호텔 리스 칼튼 호텔을 예약해놓고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왕자들이 거기에서 연금이 돼서 부정부패로 모은 돈이라든지 축제물들을 빼앗기도 하고 그러면서 많은 돈들을 부정부패에 연루된 것으로 해서 국고에 귀속시키기도 합니다. 그럼 그때 죽었다던 그 카슈끄지도 왕세자가 알게 모르게 협박을 했을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만약에 사우디아라비아에 있었으면 카슈끄지도 그렇게 호텔로 초청받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카슈끄지는 활동 무대가 미국입니다. 근데 사우디에 좋은 기사를 쓰지는 않았거든요. 특히 빈 살만 왕세자를 비판하는 기사를 많이 썼습니다. 이 카슈끄지가 쓴 칼럼의 제목들을 한번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Saudi Arabia's crown prince already controlled the nation's media. Now he's squeezing it even further. The crown prince of Saudi Arabia is giving his country shock therapy. 이거 완전히 비판적이네요. 굉장히 날카롭죠. 그러니까 CIA 보고서에도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왕세자는 카슈끄지를 왕국에 대한 위협으로 보고 그를 침묵시키기 위해 필요하다면 아주 폭력적인 수단을 사용하는 것을 광범위하게 지지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카슈끄지는 사우디아라비아 안에서도 상당히 유력한 명문가 집안 출신이었어요. 할아버지는 초대 국왕의 주치의를 지냈고요. 또한 영국 다이애나 왕세자비가 죽을 때 같이 자동차에 타고 있던 연인 노디 알파예드가 카슈끄지의 사촌이었습니다. 그래서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 입장에서는 왕실과 가까운 인물이 지식인인데다 정부를 사사건건 비판하니까 눈에 까실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면 이 일로 두 나라의 관계가 더더욱 틀어졌겠네요. 그렇죠. 이게 이제 본격적인 시작입니다. 미국 언론 인터뷰에서 적극적으로 암살 배후를 부정하던 사우디 왕세자를 당시 이 대통령 후보였던 현 대통령 바이든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비난하거든요. 대놓고 비난을 한다고? Khashoggi was in fact murdered and dismembered, and I believe in the order of the Crown Prince.
And I would make it very clear, we were not going to, in fact, sell more weapons to them. We were going to, in fact, make them pay the price and make them, in fact, the pariah. First of all, the crime was really painful to all Saudis. It is a heinous crime that cannot be justified, and justice will be seen in the end. This is what I can say. 엄청난데 이거. 지금 되게 안 좋네. 완전 안 좋구나. 지금 영상을 보니까 느낌이 쎄하죠. 네. 사실 근데 어쨌든 간에 사우디아라비아와의 관계가 좋아야 사실 미국도 이득이 있을 텐데 왜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몰고 간 거예요? 너무 심하게 좀 딱 그렇게 하던데. 일단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민주주의와 인권을 앞세운 외교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와 다르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요. 트럼프 대통령은 카슈코지에 대해서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바이든 대통령은 그건 있을 수 없다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고요. 거기다가 더 중요한 거는 미국이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이제 더 이상 사우디의 석유에 연연할 필요가 없다라는 자신감이 있는 거죠. 그럼 아쉬운 건 오히려 사우디 쪽이 됐네. 어쩌면은요. 게다가 미국과 사우디 관계가 점점 더 불안해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 사우디 안보 불안의 중요한 요소인 이란이 끼어 있습니다. 이란? 아람코? 드론으로? 우와. 저렇게 드론이 되게 무섭다는데. 네, 세계 최대 석유 회사인 아람코가 드론 미사일 공격을 받아 폭발을 했는데 그때 사우디와 미국이나 모든 많은 국가에서는 배후가 이란이다. 날라온 거는 후시, 예멘의 반군에서 날라왔습니다. 그런데 왜 이란이라고 그러냐면 칠판을 한번 보시면서 이쪽 지역의 세대 균형 관계를 볼게요. 이슬람인데 시아파예요, 이란은. 그러니까 시아파가 압도적으로 많은 국가예요.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는 시아파가 10%밖에 안 됩니다. 이슬람에서는 하느님이 보내신 최후의 예언자를 무함마드라고 믿거든요. 근데 무함마드는 세상을 떠났고 그러면 이 공동체를 이끌어갈 지도자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순니파는 우리들 가운데에서 지도자를 뽑는다. 시아파는 예언자의 혈통에서 이 전승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사우디의 시아파들이 어디 사냐면 바로 이 유전 지역에 살아요. 사우디의 고민은 그겁니다. 자국에 있는 시아파들이 이란의 사주를 받아서 그 사우디에 반란을 할 것을 걱정한 거죠. 그러면서 이 양쪽의 관계가 상당히 나빠집니다. 그리고 이 두 나라가 멀어진 또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요. 2015년입니다. 2015년에 미국과 이란이 핵협정을 타결합니다. 협상의 요지는 이란이 평화적으로만 핵을 사용한다면 제재를 풀겠다는 거고 This framework would cut off every pathway that Iran could take to develop a nuclear weapon. 그런데 문제는 주변 국가들은 그렇게 믿질 않아요. 이란의 위협을 계속 받아왔던 사우디아라비아라든지 이 아랍 국가들과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이란이 절대 평화적으로만 핵을 쓸 나라가 아니다. 그래서 당시 미국 대통령이 주변의 반발이 너무 뻔하니까 미국과 가장 친했던 아랍 국가들한테 비밀로 하고 결정을 해버려요. 생각해보세요. 나의 가장 친했다고 믿었던 친구가 비밀스럽게 다른 내가 싫어하는 사람과 뭔가 결정을 해버리면 내가 내 친구를 좋아하겠습니까? 절교. 따라서 사우디아라비아로서는 아주 분노와 배신감을 느끼죠. 그래서 이 상황에서 지금 예멘의 반군이 사우디를 공격을 했는데
문제는 공격한 게 문제가 아니라 미국이 원래는 사우디의 안보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뭔가를 해야 되는데 안 했습니다. 그 예전처럼 사우디의 안보를 보장해주지 않는 거네요.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도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의 국익이 여기 있지 않다. 그러니까 2019년이 미국의 학자들은 카터 독트린이 끝난 날. And such an assault will be repelled by any means necessary, including military force. 트럼프 대통령이 끝났다. 그런데 이때 모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와 친분을 과시하면서 등장한 두 나라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나라가 어디인지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러시아? 독수리요? 네. 매를 되게 좋아하잖아요. 와. 귀한 건가 봐요. 되게 좋아해요. 아니 근데 미국이랑 사이가 틀어지니까 이제 소련이랑 손을 잡은 거예요? 러시아. 아 러시아. 네. 그죠? 오른발 좁으세요? 제가 사실 미국과 사이가 소홀해진 틈을 타서 첫 번째 깨어난 러시아입니다. 영상을 보니까 상당히 돈독하죠. 또 그렇게 됐구나. 여태까지 미국의 안보만을 믿고 있었던 사우디아라비아 입장에서는 미국을 대체할 수 있는 또 다른 세력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최근 들어서 사우디아라비아는 오페크에 가입되지 않지만 석유 생산량이 많은 비오페크 국가 10개국과 함께 오페크 플러스라는 것을 해서 서로 협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 가장 중요한 나라가 바로 러시아입니다. 그래서 러시아와 협력을 해서 석유 생산량도 제한하고 논의하면서 미국 셰일 오일을 견제하려는 의도도 갖고 있는 거죠. 야, 그럼 러시아는 그렇고 러시아에 이어서 또 친해진 또 한 나라는 어디죠? 중국이죠. 네, 중국과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집니다. 미중 갈등으로 패권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가 사이가 좀 틀어지고 있는 틈이 보였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중국이 사우디아라비아에게 접근을 했고 사우디아라비아는 중국에게 사고 싶은 게 뭐겠습니까? 무기. 게다가 이제 사우디 빈 살만 왕세자는요, 이제 석유 없는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야 되니까 새로운 비전을 내놨는데 그게 바로 우리 서울시의 한 44배 정도의 규모 크기에 일명 네옴이라는 미래 도시 건설에 중국이 투자를 하겠다고 한 겁니다. 무려 280억 달러 상당의 경제 협정을 맺었어요. 더군다나 최근에 미국을 깜짝 놀라게 한 게 있어요. 지금까지 석유 수출 대금을 달러로 받았잖아요. 위안화로요? 1974년에 사우디와 미국이 협상을 통해서 석유 거래 대금을 달러로 거래하면서 안정적으로 달러 순환을 이끌어왔고 이거는 사실은 미국에 굉장히 플러스가 되는 효과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위안화를 쓴다면 미국 달러 가치가 떨어져 버리는 거죠. 미국이 가장 우려하던 상황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게다가 미국은 이 사우디아라비아가 위안화를 받아들인다면 사우디아라비아로만 끝난 거 아니란 얘기예요. 다른 산이고 또 그럼 우리도 위안화 하겠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미국은 경제적인 위신이 완전히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러시아 전쟁은 물론이고 사우디아라비아와 미국의 불안해진 이 관계 속에서 이런 상황에서 세계 유가가 계속 뛰었어요. 그래서 145달러까지 뛰었고 뭐 어쩔 때는 200달러까지 갈지도 모른다는 불안한 전망까지 나왔고요. 소위 말해서 석유 패권 전쟁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힘드네요, 힘들어. 첨예한 신경전 끝에 지난 7월 드디어
바이든 대통령이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했습니다. The United States is clear-eyed about the challenges in the Middle East and about where we have the greatest capacity to help drive positive outcomes. وستقوم المملكة بدورها في هذا المجال حيث أنها أعلنت عن زيادة مستوى طاقتها الإنتاجية إلى 13 مليون برميل يوميا وبعد ذلك لن يكون لدى المملكة أي قدرة إضافية لزيادة الإنتاج.